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분양 상담사 과정에 있어서 분양 이론을 우리가 강의를 맡게 된 한동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이 분양은 이 판매하는 행위로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분양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이론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필요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9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양 우리가 이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죠. 이 다음 중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분양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 이 분양이라는 개념이죠. 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틀린 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분양이란 건설 사업자죠. 뭐 여러분이 건설 업체일 수도 있고 개발업자일 수도 있는데 이 건설 사업자가 이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죠.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행위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분양 주체는 누구냐? 이 국가나 공공기관. 여러분 국가나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뭐 LH도 될 수 있죠.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LH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나 이 공공기관 즉 공사 부문일 텐데 또 민간 우리가 사업체인지 민간 사업체 하면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간 우리가 업체를 얘기하는데 민간 건설 사업자를 얘기하겠죠. 민간 사업체 인지에 따라서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둘로 우리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민간 분양은 공공 분양과 비교할 때 이 관계 법령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많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적은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어서 민간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공공 분양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실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우리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분양 계획안 또는 분양 기획서라고도 하죠. 분양 계획안, 분양 기획서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걸 기초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분양에 관한 여러 가지 마케팅 계획 등을 이 기재한 문서를 우리는 분양 기획서 또는 분양 계획안이라고 하죠.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분양에 관련된 이론에서 처음 우리가 분양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2번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벨로퍼. 이 디벨로퍼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러한 내용이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이 디벨로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지문을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선은 토지, 우리가 일명 토지죠. 토지 매입에서부터 우리가 기획, 또 설계, 마케팅, 또 사후 우리가 관리까지 총괄하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업체를 디벨로퍼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 매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 통틀어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름 그래도 디벨로퍼는 부동산을 새로운 용도로, 디벨로퍼는 개발이죠. 그래서 개발하는 업체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시행사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사, 부지, 매입, 또 분양 업무 등을 또 총괄하고 있고요. 이 디벨로퍼, 건축 분양을 모두 대형 건설사에 위임하는 것은 바로 그건 시행사죠. 건축과 분양을 우리가 모두 대형 건설사에 위임하는 것은
우리가 디벨로퍼가 아니라 바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뭐 부지,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분양 후에 사후 관리까지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이제 맡아서 처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는 디벨로퍼가 되겠죠. 디벨로퍼. 자, 이 디벨로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디벨로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 내용이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디벨로퍼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나온 디벨로퍼에 관련된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3번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은 2017년 4월 10일 우리가 매일일보 기사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국내 건설사들이 종합 우리가 디벨로퍼인데 디벨로퍼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디벨로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 위축이 가시화되고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감마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이 디벨로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디벨로퍼의 변화 바람은 앞으로도 지속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뉴스테이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림 AMC를 또 설립을 했고, 이 대림 AMC를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오피스, 사무용 빌딩과 또는 상업, 물류시설, 부동산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 대림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을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 뭐 개발 업체를 말하는데 사업의 발굴, 그리고 기획, 설계죠. 그리고 지분 투자, 자재나 자금의 융통, 금융 조달, 택지 조성 건설 등 우리가 시공, 건물의 용도 변경 등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바로 디벨로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벨로퍼는 이 시공, 기존의 시공만 담당하는 시공사인 건설 우리 회사와는 또 구별되고, 또 우선은 또 뭐와도 구별되죠? 아까 시행자와도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의 개념이죠. 이 시공사, 분양사, 자산관리사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우리가 개발업자를 의미하는 디벨로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의 개념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 4번 문제인데 부동산 개발자 또는 개발업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자, 개발업자인데, 자, 이 개발업자가 분양 상담사와 사업상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죠. 자, 그럼 이 궁극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이용을 해주려는 이유 아니죠.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유도 아니죠. 또 최종 소비자인 고객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유에서 우리는 파트너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분양 상담사 파트너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개발업자가 분양하는 것보다는 상담사와 협력을 통해서 분양하는 게 분양률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양률을 높여서 우리가 자금 흐름을 원활하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금 회전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확보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원활하려는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파트너를 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우리가 분양 상담사 파트너를 정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시면은 5번 문제는 우리가 분양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개발을 했을 때 이 분양 전략의 필요성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 틀린 지문을 찾는 건데, 자, 이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물이 우리가 과다되는 현상, 과다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분양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겠죠.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 이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분양 전략의 필요성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번 지문은 분양 전략과는 관계가 없다.
분양 전략에 있어서의 필요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또 부동산 거래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즉 부동산 거래 시장의 특성 또는 부동산 분양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분양 전략이 또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그 시장이 우리가 그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이 침체되는 지역이냐 아니면은 그 지역의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양 전략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 관련해서 지역 경제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양 전략의 필요성보다는 분양 전략을 해야 될 목적과 관계가 좀 있겠죠. 따라서 2번 질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갑은 2017년 4월 현재 전국의 이 미분양 전체 누계 호수를 보고 있다. 전국에 있어서 미분양된 전체 누적된 그 호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알려고 하는데 이 값을 가장 올바르게 도와준 사람은 뭐냐. A는 국회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려고 했다. 국회 통계 사이트. 여기 전국 미분양 국회 통계 사이트가 아니죠. 이거 틀린 지문이고 또 공인중개사 카페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각각의 분양사에 직접 물어봐도 잘 모르죠.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이걸 집계하는 곳을 가야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면 되겠죠. 국토교통부 딱 저 인터넷에 치고 통계누리 사이트 치면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전국에 있어서 미분양이라든지 또 각지의 미분양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인데 자, 이런 통계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분양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 분양이 적게 되고 또 미분양이 늘어나느냐. 최근에 보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용인 지역이라든지 화성 지역의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질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7번 문제는 이 미분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미분양이죠. 그래서 이 미분양은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거다. 자, 분양이 안 된 것을 우리는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어떻게 돼? 팔리지 않은 남은 자녀 세대다. 자녀 세대. 자녀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또 회사 미분양이 되면 회사가 그 미분양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보유분이라고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건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미 분양됐잖아요. 이건 분양이 안 된 걸 얘기합니다. 미분양은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것은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분양, 이 분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분양과 반대되는 용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양이라는 용어, 또 분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인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는 거죠. 다음은 경기 지역 분양 시장의 위축에 관련된 거죠. 위축에 관한 2017년도 3월 신문 기사인데 이 분양 시장 위축과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죠. 기사를 보면서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지역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 경기 지역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형 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중견 건설사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건설업체의 미분양이 증감으로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의 미분양이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수입에서
우리가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상표죠. 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견 건설상의 물량으로 이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되면 현금 확보가 어렵죠. 현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죠. 미분양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자산, 부동산, 이 자산은 있는데 현금 확보가 안 돼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여러분, 위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되면요.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겠죠.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점점 더 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설업체는 그래서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또 우리가 정리를 또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이 분양 이론의 기초를 이제 지나서 이제 부동산 분양에 있어서 둘러싼 시장의 환경 변화가 어떠한가 그 내용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자, 이 인구나 세대수의 변화, 세대수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소비자의 소비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 전략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느냐? 분양 전략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거죠. 분양 전략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당연히 여기 보시면 고객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자금의 흐름, 부동산 자체의 특성, 뭐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우리가 고객, 소비자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 소비자, 고객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뭐 국지성이라든지 비공개성 이런 것이 아니죠. 또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비이동성 이라든지 비생산성 뭐 이런 특성이 아니죠. 그래서 고객의 변화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박스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박스 문제는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모르면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인데, 자, 다음과 같은 사회 변화가 이 소비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이 보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고른 것을 찾는 거죠. 자,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보기죠. 저출산. 자, 출산율이 낮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와 저축 규모, 소비하는 품목 및 수량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신자 가족, 뭐 1인 가구가 또 증가하고 있죠. 또 딩크족, 맞벌이 부부죠. 딩크족, 우리 자식이 없는 딩크족, 맞벌이 가족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혼술도 듣는다. 뭐 혼자가 많이 들어가죠. 나 홀로 가고. 자, 그러면은 즉석식품. 즉석식품은 뭐죠? 인스턴트죠. 인스턴트 즉석식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합니다. 왜? 우리가 조리 시간이 짧은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구매가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반쪽 우리가 수박 등 소량 구매. 여러분, 우리가 수박 우리가 한 덩어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의 덩어리를 나눠서 산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할인점이나 이제 편의점 가면 그런 형태를 많이 팔죠. 그래서 소량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것은 이 직접적인 영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거리가 먼 내용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윤리적 소비운동, 이것도 우린 직접적인 영향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직접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몇 번이죠?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 패턴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11번 우리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득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비 수요를 측정한다. 소비 수요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해당 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의 소득 소비 지출액을 위한 조사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 이건 당연히 공공정책, 정부의 공공정책은 소득 소비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 전국의 소비 실태가 어떠한가 조사를 한다든지, 또 가게, 하우스 홀드죠. 가게를 조사한다든지, 또 독신 근로자 1인 가구죠. 소비 동향을 조사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소비 수요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것 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해당 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의 소득 수준이 어떠한가,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추계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우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공공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죠. 자, 매슬로우, 우리 경영학에서 배우는 우리 학자의 이름인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설입니다. 욕구 단계 5단계설에 의할 경우에 다음 중 소비자들의 욕구 단계로 볼 수 없는 것을 묻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욕구 5단계설이 나타나요. 자, 욕구 5단계에서 우리가 맨 밑에가 우리는 가장 하위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가 나타나죠. 가장 우리가 하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죠. 안전. 세 번째가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가 욕구가 나타나죠. 자, 요것은 저 하위 욕구고, 요 두 개 있는 요 욕구가 상위 욕구로서 우리가 존경, 네? 존경에 있어서 우리는 또 욕구, 존경의 욕구라든지, 그다음 맨 위에가 최상위 욕구죠. 그래서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욕구. 네? 자, 이런 욕구,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높은 우리가 상위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 보장, 안전의 욕구, 존경, 지위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대체물에 대한 평가 욕구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이 정답. 우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련해서 1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욕구 변화 중 무슨 단계죠? 심리적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욕구를 지각을 하죠. 자, 욕구를 우리가 지각을 합니다. 자, 이 욕구에 있어서의 지각을 먼저 하고, 그 지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죠. 자, 욕구를 지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를 우리가 탐색을 하겠죠. 자, 정보의 탐색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물에 대한 평가. 자, 여러분이 정보의 탐색을 통해서 이 대체물에 있어서의 평가를 통해서 뭐를 한다? 우리 상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뭐를 한다? 소비를 하겠죠. 상품을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해서 그 소비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나서 그 상품에 어떠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인데, 문제는 이 관련해서 심리적 단계의 흐름에서 관련 없는 것은 충동 구매죠.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충동 구매. 여러분이 요즘 충동 구매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심리적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4번 지문이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충동 구매와 관련한 이 문제, 이 문제가 14번 문제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구입까지의 의사결정이 지극히 짧은 구매다. 이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구매한다는 얘기죠. 지극히 짧은 구매로서 주로 우리가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체적으로 금액이 저렴하고 느낄 때 나타나는 구매가 바로 이 충동 구매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즉흥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케이블 TV에 있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즉흥적인 충동 구매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충동 구매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는 1번 지문이 정답이고요. 자, 15번 문제는 소비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자, 소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자, 소득 효과. 여러분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주죠. 생활 양식의 변화. 여러분 우리 주거에 대한 생활 양식의 변화도 영향을 줘요. 신제품의 출현도 영향을 주는데, 소비 구조에 대한 영향에서 상품의 거래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변동 요인으로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소득, 생활 양식의 변화, 신제품에서의 출현, 여러분 얼마만큼 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구매 습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상품의 거래 방식은 관련 없다.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 여러분 구매 습관이 자주 일어나느냐, 드문드문 일어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 상품 구매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비 구조 우리가 변화, 자, 소비 구조 변화의 변동 요인 소득 효과죠. 자, 이 소득 효과로서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은 소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상품인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는 상품은 열등제고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우등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식료품비 지출의 비율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료품 지출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죠. 엥겔. 네? 그래서 우리가 엥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엥겔의 법칙. 따라서 1번 정답이고, 자, 엥겔의 법칙이 있고 또 있죠. 식료품 지출이 아니라 문화비가 있습니다. 문화비. 문화비.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감에 따라 식료품비 지출은 줄어드는데 문화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죠. 이것을 또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슈바베. 슈바베에 있어서의 법칙이라고 하죠. 슈바베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식료품비는 엥겔이고 문화비 지출이 소득이 증감에 따라 문화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은 슈바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 전시 데몬스트레이션은 데몬스트레이션 전시 효과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의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 이게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전시 효과를 말하고, 자, 의존 효과는 누구 얘기죠? 갤브레이스죠. 갤브레이스.
자, 유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쓰는 갤브레스는 무슨 효과? 의존 효과입니다. 뭐에 있어서? 여러분 소비자에 있어서의 상품의 소비 행위는 뭐에서 영향을 받는다? 광고 선전의 의존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이게 의존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demonstration, 전시 효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6번, 17번은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가진 문제고, 자, 18번 보시면은 매스컴 발달에 의해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소비 구조의 변화에서 어떠한 변동 요인과 관련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소비 구조의 변화에서 어떠한 변동 요인과 관련이 있느냐. 자, 매스컴의 타인의 행동 전시 효과를 의미하는 거죠. 자, 전시 효과를 의미하는데 가격 변화와 관련 없고요. 신제품 출현 관련 없고 소득도 관련 없는데 바로 이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 있죠. 소비 구조의 변화 중에서도 생활 양식의 변화가 오는 거죠. 타인의 행동을 보고 듣고 그것에 소비는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바로 전시 효과인데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 있는 몇 번?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 중 우리가 가계의 소비와 사회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소비자의 소비 유형은 노인 인구, 실버 계층에 있어서의 노인 인구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대가족에서 핵가족, 또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이런 가구 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 또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의 변화 등 같은 사회 변동에 의해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죠. 실버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노인층이 주요 소비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에 2026년 정도 가면은 우리가 노인 계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고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은 개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죠. 예, 여러분 개인 소비자들이 형성되는 우리가 가장 작은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니까 틀렸죠. 볼 수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따라서 3번 정답이고 당연히 개인의 소득이 많은가 적은가는 소비에 영향을 주죠. 소득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소비에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최근에는요 무슨 광고라든지 이 광고 우리 다른 사람에 있어서 소비 행위도 우리는 우리 소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비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 분양 전략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몇 문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